이어서는 마켓 리더 모시고 오늘 우리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 짜야 되는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팀장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라는 또 되게 큰 산이 하나가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또 다음 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잭슨홀 연설 자체에서 작년에는 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게 저도 이제 잭슨홀 미팅 여러 차례 봤지만 작년에 좀 당황했던 게 이제 잭슨홀 미팅 하면은 보통 한 11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보통 20분 정도, 3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8분인가 9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중에서 이게 뭐지? 막 이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8, 9분 동안 딱 했던 얘기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겠다라는 얘기,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제압했었던 볼커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눈앞에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각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잭슨홀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비해서 아주 다급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기대를 꺾는데 여기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면서 9월 달, 11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런 형태의 논의보다는 이번에도 주제가 뭐냐면은 중장기적인 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 구조 변화가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졌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거나 생각보다 높은 금리가 오랜 기간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중립금리가 상향되거나 약간은 좀 중장기적인 담론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조금은 좀 꺾어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에 당장 반응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중장기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시장이 움직여왔다면 이 중장기적인 담론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그런 기대를 코멘트를 주겠죠. 꺾는다. 꼭 꺾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제 한은 총재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결국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옛날처럼 바닥까지 내려올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가 되게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를 제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상 미래에는 금리가 낮아지는 호재가 닥쳐올 거라면 이걸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자산을 갖다가 매집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중장기적인 기대를 그냥 만약에 흔들어 버리게 되면 이 기대가 깨지게 됐었을 때 이게 지금의 시장에도 일정 수준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9월에 금리 올려요, 11월에 금리 올려요 이런 것들보다는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하죠. 지금의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아마 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궁금해하잖아요.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결국 금리 그럼 언제 떨어져? 뭐 이런 거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투자자들의 마음인데 그쪽에서 그런 발언을 연관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잭슨홀 자체에서 그렇게 단기적인 뷰보다는 긴 빈뷰를 주게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뷰는 어차피 9월 중순에 FOMC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FOMC에 대해서 실은 예전에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였던 블라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주 매파 중에 매파신데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도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인터뷰 내용이 되게 좀 와닿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9월달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멘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결국엔 이런 얘기죠. 그 9월달에 연준이 바라보는 성장에 대한 전망이 바뀔 수 있다. 성장, 그래서 이제 사실상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니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 자체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보면 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지금 연준 내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매파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비둘기파는 놔둬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매파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지금 이렇게 금리를 높여놨는데도 물가가 안 내려오는 거 보면 지금의 금리가 높은 게 아니다. 더 올려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비둘기파는 맞는데 금리 안 내려오는 거, 물가 안 내려오는 건 맞는데, 잠깐 스톱.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면 바로 다음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네. 천천히 좀 시차를 확인하고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하고 비둘기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렸고 좀만 기다려봐. 이게 비둘기파인데 9월 달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와요. 경제에 대한 전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미래를 바라보는 게 쫙 올라왔다는 얘기는 미래에도 괜찮아질 거라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둘기파가 사실상 미래에 괜찮을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 이 말을 한다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몰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둘기파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에도 비둘기파는 올리더라도 속도를 천천히 가자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6월에 쉰 다음에 7월에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9월에 쉰 다음에 11월에 만약 인상을 한다면 11월에 인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블라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잭슨홀 분위기 형성되는 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9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원래 20, 30%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 이 확률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5대5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9월 FOMC 때 사실상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만약에 바꿔주게 된다면 이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갖다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제 이어서 네네. 한국은행의 결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네. 좀 알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잭슨홀 미팅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부분은 네네.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이 기사화되지 않았더라고요. 시장에서도 사실 관심이 크게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놓고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 사상 최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5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한 건 저희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신중해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어렵죠. 선택을 하기가. 왜냐하면 금리를 추가로 올리려고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둔화되는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가 1.4%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0.1% 정도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지 않은 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거는 그대로 머무는데 내년 걸 그나마 낮아진 걸 더 낮추니까 이렇게 되면 성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가만 바라보면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도 기자회견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물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성장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끊임없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가기는 힘들어요. 그럼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미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건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정확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엔 금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기대치가 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차이가 크지만 나중에 여기가 내려오게 된다라면 굳이 지금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9월 달, 11월 달에 FOMC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유보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금통위원들도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같이 달아놓은 거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미국 쪽의 금리가 높다라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밟히고요. 그쵸.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와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에 내리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때문에 올리기도 어렵고 그럼 양방이 막혀있게 되면 가운데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연속 동결이 이어지는 거고요. 당분간은 이런 동결 기조를 좀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차로 인해서 네네. 뭐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네네.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일부에서는 이제 연내 인하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물론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주저앉게 되면서 미국이 빠른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이쪽도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11월에 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들어간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단기적으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네.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당분간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는 기조가 좀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네네. 미국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네네. 2%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조금 쉬운 표현으로는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네네. 목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결국은 고강도 긴축 너무 힘드니까 네네. 적당히 잡혔으면 좀 우리 마무리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2%에 대한 효용성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물론 2%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경험치를 가지고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통 상승 편이 이렇게 약간 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정도 나오면 사실상 실물 경제에서는 1에서 1.25% 정도 물가가 오른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물가 목표치를 뉴질랜드에서 2%로 때리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그러면 이거 2%까지 다시 잡아내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래서 이거 3으로 바꿉시다. 이런 얘기가 잭슨홀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만약 금리를 만약에 물가 목표를 바꿔주잖아요. 다음에 물가가 또 튀었을 때는요. 또 내려오려고 할 때 다들 뭐라고 하냐면 3이 아니라 4로 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갖냐면 필요하면 바꿔주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려우면 중앙은행이 밑에서 받쳐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면 물가가 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갖다가 제대로 제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물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는 연준입니다. 네. 중앙은행이죠. 연준만 있는 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이죠. 각국의 중앙은행이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의 인플레이션 기조로 어느 정도 제압을 한 다음에 2% 밑으로 잡아내린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을 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물가 목표도 바꿀게요. 라고 했었을 때는 가능한 얘기겠지만 당장 그거를 전환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발표된 CPI를 좀 보면 네네. 1년 만에 어느 정도 안정된 수치를 좀 찾았다라는 판단 나오잖아요. 네네. CPI 결과로 현재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분석해 본다면 네네. 지금 현 주소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도 6월 달에 9.1까지 올랐다가 네. 올해 6월 달에 3%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6.1%가 12개월 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세상의 1차 함수라면 지금 6개월 만에 거의 뭐 6%가 떨어진 거니까 12개월 만에 그러면 2달에 1%씩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2%가 목표인데 3%까지 내려왔으니 2달만 더 있으면 2로 내려오겠네 이러면서 이제 연말이면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월에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말아 올렸어요. 꼬리를 말아서. 그럼 3.1로 올리게 되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시험 보는 학생이 30점에서 70점까지 계속 올려요. 네. 오케이 100점까지 갑시다 하는데 갑자기 70에서 80 나올 줄 알았는데 70에서 67이 나온 거예요. 너무 그럼 와닿는데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죠. 네. 이건 생각보다 80, 90 어렵겠는데 이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바뀌게 되는 순간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이거 2% 가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데 이 생각을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빨리 선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컸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쉽게 제압을 못하면 지금의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유지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우려들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진단을 할 때에는 생각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2.5에서 3.5 사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일정 기간 이어지게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봤는데 사실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붙잖아요. 근데 최근에 책을 또 하나 발간하셨더라고요. 제목이 위기의 역사였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꾸고 싶은데 책 내용도 한번 저희가 토대로 어떻게 기회를 볼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다룬 이유가 뭐 다 위기가 올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외환위기 오지 않냐 아니면 이제 금융위기 오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답하기가 어려운 게 과거의 외환위기가 어땠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고 이 둘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면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는 순간 이러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이런 게 잘못하면 자기의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미스리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위기의 국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한번 하나하나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그냥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소뚜껑 이제 이런 것처럼 너무 작은 거에 크게 반응하는 것들보다는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1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과거의 위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굉장히 방심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터진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금의 투자에도 한번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건영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와서 더 좋은 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